네, 오시느라고 또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아주 유익하고 재밌는 강의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읍에 이렇게 가면 거기 연구소 단지가 있는데 내장산 밑에 거기에 이제 첨단 방사선 네.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런 연구소가 우리 이 지역에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 오늘은 소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연구소 소개와 또 여러 가지 연구 활동 또 기술 내용들을 소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미 이제 자료는 나눠 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병엽 소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소개받은 정병엽이고요. 네, 저는 첨단방사연구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분원 개념의 연구소고요.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최초의 출연연구소입니다. 설립된 지가 1959년에 설립이 됐으니까 우리가 아는 키스트가 이제 한 10년 후, 1969년 뭐 이 정도에 이제 설립이 됐으니까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처음으로 생긴 그런 연구소고요. 근데 처음에 생길 때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주 목적은 에너지 자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자립을 하기 위해서 생긴 연구소고, 이제 여러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가 한국전쟁이 끝날 때쯤에서는 전기를 저희가 북한에서 수입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김일성이 전기를 끊으면 남한은 깜깜했던 그런 시절에서 이제 그 대통령이 엄청난 결단을 해서 에너지 주권을 찾아야겠다 해서 만든 게 한국원자력연구원이고요. 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거의 취해복권 수준으로 위상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뭐 교통 속도 위반을 해도 그냥 저희 사원증 보여주면 다 통과됐던 시절이고, 사실 그때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제 글로벌 기업에서 이제 돈을 내고 유엔에서 돈을 내고 한국 정부에서 돈을 내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이라는 파트는 되게 복잡합니다. 물리, 화학, 생물, 뭐 지질, 종합 과학이에요. 그래서 돈만 있다고 이 원자력 기술이 자립이 되는 게 아니고 돈도 있어야 되고 인재도 있어야 되고 다른 여러 가지 학문들이 융복합이 되어야 자립을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에너지 관련된 기술을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50년 만에 전부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원자력 기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자립을 한 나라는 50년 만에 한 나라는 지구상의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력의 이상이 이제 저희들이 자체 판단에는 이제 G5 그룹 오브죠. 예, 선진국 5개 안에 드는 그런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자력이라는 과학 분야는 에너지 생산이 있는 한 축이 있고 다른 한 축으로는 이제 방사선이란 양대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데 이제 이게 원자력 에너지는 G5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20년 전에 저희 연구소가 생기기 전에 이 방사선 기술은 전 세계에서 랭킹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낙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양대 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첨단 방사선 연구소를 20년 전에 설립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새털라이트 사진이죠. 극단적으로 이제 노스하고 사우스가 이렇게 전력 차이를 보인다. 이런 에너지 자립에 이제 저희 연구원이 어,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뭐 첨단 방사선 연구소는 원래 2005년도에 만들어졌지만 실제는 저희가 뿌리가 1966년 방사선 농학연구소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농학연구소로 출발을 해서 나중에 73년도에 연구소하고 통합이 되고 이제 나중에 또 해체가 돼서 일부는 진흥청으로 가고 일부는 학교 교수님으로 가고 이런 어떤 부침을 겪다가 이제
2005년에 이제 저희 연구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 캐리가 이제 저희 헤드쿼터가 대전에 있는데 원래는 서울에 있었죠. 서울에 있다가 이제 내려왔는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최초 분원이라고 말을 하면 저희 첨단방사선연구소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경주에 양성자 가속기가 생기고 여기에 문무대한 과학연구소가 있고 동위원소, 수출용 동위원소 연구로가 지금 건설 중에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문무대한 과학연구소 명칭이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개발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큰 컨테이너선 같은 것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리액터를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뱃속에 들어가는. 근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저희가 그것을 말을 못했어요. 이게 큰 어떤 쉬핑에 들어가는 동력원을 제공하는 그런 리액터를 개발하는 연구소다 했는데 사실은 이게 핵잠의 핵 잠수함의 근본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은 컨테이너 이제 해양 원전, 해양 어떤 그런 배에 사용되는 동력원이지만 결국 이게 개발이 되면 핵잠에 들어가는 동력원을 쉽게 개발을 할 수 있다. 사이즈가 작으니까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어떤 전력 자산을 할 때 저희 연구원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방사선이란 무엇인가 뭐 이렇게 있습니다. 전리작용을 갖고 전자기파하고 입자방사선 막 있어요. 근데 이게 방사선을 하면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체스트 엑스레이 이제 병원 가면 막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게 공항 갈 때, 팔 올리세요, 팔 내리세요 그러잖아요. 그때 엑스레이를 조사를 해서 투과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방사선의 특징은 크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물리화학적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투과력, 두 번째가 활성산소입니다. 그러면 이 투과력이 방사선은 몸을 뚫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몸을 뚫기 때문에 우리가 방사선 엑스레이, 체스트 엑스레이를 많이 맞으면 뭐 DNA 같은 게 많이 부서지죠. 근데 요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 투과력이 대단히 위험한데 이거를 우리는 산업적으로 엄청나게 활용을 하는데 쓰려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중성자를 하나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모든 어떤 선원이 플러스 차지가 있고 마이너스 차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중성자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있냐? 우리가 어떤 원소가 이제 핵을 중심에 두고 전자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잖아요. 근데 이 중성자는 이 전자하고 부딪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중성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 철판을 그대로 뚫어버립니다. 그럼 이 철판을 뚫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예를 들어 전기차를 운전을 하고 가다가 우주 방사선에서 내려오는 우리가 보통 계산을 할 때 1제곱평방미터에 중성자가 13개 정도 내려옵니다. 우주에서. 그러면 그게 재수없게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핵심 부분을 딱 때려버리면 이제 차가 씁니다. 또는 발진이 생기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방사선이 엄청 중요하게 산업적으로 이제 연구가 되고 있다. 뭐 이런 거고요. 이제 두 번째가 활성산소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우리가 이제 활성산소 그러면 이름에서 보았듯이 산소가 활성화돼 있는 그런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액티브합니다. 그럼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필요하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려면. 그럼 이 활성산소가 언제 많이 생기냐면 우리가 급격한 행동 양식을 보일 때, 마라톤, 테니스, 축구, 이런 거 하면 활성산소가 엄청 몸에서 많이 축적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세포를 죽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 노화가 빨리 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는 그 주위 분들의 뭐 마라톤 선수라든지 축구 선수라든지 육상 선수, 이런 사람들이 빨리 늙어요. 그 이유가 이제 이 활성산소가 몽땅 몸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을 물리적으로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방사선입니다. 방사선을 물에다 쪼이면 엄청나게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죠.
그거 엄청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 안 좋은 것을 어떻게 하면 유리하게 우리가 사용을 할 거냐. 그 연구를 하는 연구소가 첨단방사연구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부 3실 2팀이 있고요. 융합연구부가 있는데 여기는 대부분이 이제 소재, 그 다음에 환경, 이런 쪽에, 그 다음에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바이오는 이제 뭐 다 아시는 바이오, 그런 거 하고 있고, 사이클로트론 응용 연구동은 이제 동위원소를 생산을 하고 활용하는 그런, 연구실이고요. 육종은 이제 브리딩 하는 데고, 그 다음에 경영관리부가 있고, 이제 저희가 방호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한 200명 정도가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박사급 인력이 한 반절 정도 됩니다. 91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 오신 분들도 있고 안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정읍의 내장산 밑에 11만 2천 평의 건물이 28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분원 개념으로는 거의 탑티어 정도 될 거예요. 탑3 안에 드는 굉장히 넓은 부지에 어, 특수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저희 연구소에 방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대한민국에만 우리 연구소에만 있는 어떤 그런 시설들을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이제 방사선 조사 시설, 감마선이 나오는 거고요. 뭐 사이클로트론 뭐 이게 쭉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대부분 이제 저희가 20년 전에 저희 연구소가 처음 이제 오픈을 했을 때 저희 연구소에 찾아오는 CEO들은 거의 99.9%가 중소기업이었어요.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중소기업은 10%도 안 됩니다. 대부분이 삼성전자, 삼성 SDI, LG화학, 현대차, 한화 이런 데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시설의 이용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보다 훨씬 높은데 제가 계속 줄이고 있어요. 외부 이용률을. 왜 그러냐면 이게 정해진 타임라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들이 사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률을 50% 이상 못 넘게 하려고 제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사선 기기폐비 이제 반도체 만드는 데거든요. 이런 데는 거의 이제 86% 정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이 이용률을 맞추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요청하는 데가 많아서. 그래서 외부에서 특수시설을 이용하려면 보통 이런 데는 실증 연구도 35%밖에 안 되죠. 근데 외부에서 한번 조사하려고 하려면 한 2달 정도 웨이팅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좀, 각광을 받고 있고요. 저희 연구소는 대한민국 국내보다는 외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방사선의 절대 강자로 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원자력 이렇게 하면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가 이제 IAEA라고 비엔나에 헤드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제 조직에서 대한민국에 이제 협력센터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2012년도에 국제협력센터를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받게 되면 이제 회원국들 교육을 저희들이 많이 시켜야 되고 이제 IAEA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연구 과제를 저희들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06년 전에 저희 연구소가 생기기 전에는 대부분 IAEA의 그 교육을 어디서 담당을 했냐면 일본, 그다음에 호주, 말레이시아, 프랑스 이런 데서 많이 담당을 했는데 지금은 영순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받으면 여기서 하고 우리가 스케줄이 안 맞으면 이제 다른 나라로 가고 그 정도로 이제 IAEA에서는 방사선의 절대 강자는 대한민국이다라는 것이 인식이 돼 있고 이게 이제 3, 4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는데 저희가 3번 연속 스트레이트로 이제 IA 지정이 되고 올해 4번째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기관의 IA 국제협력센터를 스트레이트로 4번을 받은 기관은 저희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입주기업 저희 본관동 뒤에 이제 스타트업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15개 기업이 입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놨는데
현재 15개가 꽉 차 있죠. 그리고 한 4개 정도가 웨이팅을 하고 있는데 못 돌아요. 이 잘 안 나가요, 이게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방사선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하려면 그 관련된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게 저희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이런 어떤 기초 화장품 이런 것도 있지만 방사선 관련된 이런 그 비파괴라든지 이런 거 하는 데는 저희 연구소를 반드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기술은 뭐냐? 영어로 하면 이제 Non-Fungible Addition Technology라고 해가지고 이게 대체 불가 방사선 강점 기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제가 지었는데요. 이 NFRT라는 이 용어의 정의를 우리는 어떻게 세웠냐? NFRT 기술은 방사선만 할 수 있는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적 처리라든지 물리적 처리라든지 이런 걸로는 못하는 기술. 그런 것들을 NFRT라고 한다. 두 번째는 기존의 제조 공정을 6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방사선 기술. 이걸 저희들이 NFRT 기술 범주에 저희가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는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막 이런 기술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방사선만 특이하게 강점을 갖는 기술들을 찾아내고 개발을 한다. 그래서 이 NFRT 기술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해왔던 일, 앞으로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클로트론, 이게 사이클로트론 뭐냐면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코늄 89, 뭐 진단용이죠. 암 진단할 때 요걸 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에 방사성 의약품 엄청 뜨잖아요. 이제 글로벌에서 그게 이제 돈을 엄청 많이 벌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방사선 의약품이 갑자기 국방받는 게 SK 바이오팜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절대 강자가 되겠다. 그러면 방사선 의약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치료용 방사선 의약품, 그 다음에 진단용 방사선 의약품. 그러면 치료용은 말 그대로 암을 치료하고, 진단은 암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크게 있는지를 진단하는. 자, 그러면 대전에 있는 우리가 말을 하는 원자로, 원자로를 이용해서 생산이 되는 동위원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빨간색, 치료용.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이 여기 있는 가속기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동위원소는 진단용으로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런 진단용 동위원소를 만들 수 있는 가속기. 요게 이제 저희가 30매부 사이클로트론을 저희가 스스로 만들었죠. 사온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지르코늄 89, 커프러스 67, 저마늄 68 이런 것들을 이제 수출을 했죠. 특이하게 이제 저희가 2022년도에 저희가 지르코늄 89를 미국에도 수출을 했습니다. 금액은 별로 안 되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이거 말고 이제 국내에 뭐 탑5에 드는 빅 병원들에 전부 저희들이 납품을 하고 있죠. 진단용으로. 그리고 남은 것을 이제 저희가 수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그러면 이런 동위원소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했냐? 뭐 엄청 많이 했어요, 일을. 근데 대표적인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PSMG라고 해갖고 지금 애경에서 지금 뭐 엄청나게 문제가 됐었죠. 수년 전에. 아기들 가습기 살균제를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연구소하고 앞에 있는 안전성 평가 연구소하고 둘이 협업을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이 가습기 살균제가 애들을 어떻게 죽이는지를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밝혀냈죠. 그 이제 밝혀내서 보니까 이게 70% 이상 이게 폐에 저장이 됐죠. 그러니까 애기들이 다 죽었죠. 폐섬유화 돼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에 PHMG라는 가습기 살균제 물질에 동위원소를 붙여서 뒤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딱 영상으로 뜹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저희가 연구 결과를 내고
발표를 못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발표하는 순간 회사 하나가 폭삭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 방침을 따라야 돼서 조금 웨이팅을 했었어요. 이 프레스를 할 때. 근데 계속 애들이 죽어나가니까 더 이상 정부에서 못 버티고 빨리 발표를 해라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때 KBS 헤드라인에 이제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게 미세먼지. 중국에서 엄청 날라오잖아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미세먼지의 70%는 중국에서 유입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저희가 동위원소 붙여가지고 보니까 60% 이상이 이제 폐에 이렇게 진류를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폐 쪽에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음. 그래서 이제 이 손석희 선수 JTBC 헤드라인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나오게 된 그런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입취 제거 저에너지 전자선 가속기. 이게 고에너지가 있겠죠? 저에너지가 있으면. 그러면 이 저에너지 전자선 가속기는 VOC, 볼라타일 오가닉 컴파운드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제거를 합니다. 여기 사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악취가 있어요. 이런 악취를 저희가 개발한 디바이스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사이즈가 얼마만 하냐면 내형 냉장고 3분의 2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면 이 피크들이 전부 VOC인데 없죠. 90% 이상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 대단한데 삼성전자에서 왔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도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만들 때 나오는 VOC,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에서 패널 만들 때 나오는 VOC, 요것들을 갖고 왔어요, 저희 연구소에.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디바이스에서 실제 실험을 해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좋게 나왔죠.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샀어요. 그래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CJ 부산 공장에서 공장장이 왔어요. 거기가 이제 어묵 만들고 뭐 소세지 만들고 하는데 아무리 그 악취 제거 시설을 갖췄다고 해도 냄새가 많이 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 실험실에 연구소에 와서 이제 VOC 했는데 완전 싹 제거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걸 지금 저희들이 크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검색기. 컨테이너 검색기는 이걸 처음에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할 때는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만 해도 러시아, 북한하고 사이가 좋았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 러시아에서 북한을 거쳐서 대한민국으로 이런 차를 이용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나중에 통일이 되면. 그러면 러시아 물품들을 언제 다 깡통 까가지고 그 안에 마약이 있는지 화약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개발한 이 컨테이너 검색기를 이제 통과를 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개발을 했냐? 여기 보시면 X선과 중선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항에서 저희가 캐리어 집어넣으면 거기에 네모난 거 보이고 동그란 거 보이잖아요. 그게 X선입니다. 그러면 그 도시락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게 마약인지 화약인지. 근데 중성자를 쏘이면 그 성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캐리어 안에 마약 밀수를 하면 걸립니다. 음. 그 기술을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다. 음. 그리고 이제 육종. 육종을 어디서 제일 많이 할까요? 당연히 지능청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지능청에서 하는 육종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뒷붙인다 막 이러잖아요. 시골에서 고잠 육종을 합니다. 그래서 고잠 육종. 그러면 염색체가 X자로 돼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그 사진을 보면 그 이렇게 X자로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이게 X자다. 이렇게 생긴 X자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유전자들이 서로 붙여가지고 이제 그 육종이 되는데 방사선 육종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방사선은 투과를 합니다.
그러면 이 육종의 한계가 뭐냐면, 염색체의 중앙 부분이 센트로미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DNA가 굉장히 패킹이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게 교잡 육종으로 해도 이 센트로미어 근방에 있는 유전자가 변화를 못 줘요. 근데 방사선은 이게 밀집이 돼 있든 밀집이 안 돼 있든 추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다 깨져버립니다. DNA가. 그러면서 DNA를 깨가지고 그게 다시 회복이 되겠죠. 유전자가. 그러면서 돌연변이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센트로미어를 에 있는 DNA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이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들이 마약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의료용 대마 육종. 그 대마 육종에서 이제 항전신성 물질은 낮추고 의료용으로 많이 쓰이는 물질을 높이는 이런 연구를 하는데 이 반대가 돼도 엄청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전신성 물질인 THC가 엄청 군대로 높아져도 이건 산업적으로 엄청나게 효과가 좋은 거예요. 병원에서. 반대가 돼도 좋고 그냥 콧놀이 pen 거죠. 이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캐나프만 하나 소개를 시키겠습니다. 뭐 무궁화도 하고 꽃들도 하고 이제 콩, 벼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여기 노건찰배 보이죠? 이게 노건찰배가 뭐냐면 쌀 색깔이 초록색이에요. 클로로필이 엄청 많죠. 그래서 보통 일반 쌀에 비해서 가격이 어 4배인가 비쌀 거예요, 아마. 어, 그런 것도 개발을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자랑하는 게 이게 캐나프인데 이 캐나프가 목본형 초본류입니다. 풀이에요, 풀. 근데 이 자세히 보시면 이게 풀같이 안 보이잖아요. 나무 막대기 같이 생겼어요. 로그. 근데 이게 1년에 한 7m 이상씩 자랍니다. 그래서 와, 엄청 좋네. 어? 이걸 가지고 저희도 이제 씨를 사가지고 뿌렸죠. 싹 7m 컸죠. 종자 맺혔죠. 근데 타 보니까 이제 특정이 베이컨트 헐이 생긴 거예요. 씨가 안 맺혀요. 왜냐? 얘네들은 원래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방사선 조사를 통해서 씨가 맺히는 캐나프를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해서 장대, 죽봉, 백마, 원대 이렇게 건강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에서 재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얘를 어디다 많이 쓰냐? 이 캐나프가 목본형 초본류인데 너무나 이게 급성장하는 속성 그 잡초잖아요. 그래서 세포 하나를 뜯어가지고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 이런 소나무에 비해서 세포 사이즈 하나가 10배가 큽니다. 세포가 큰 거죠. 그러면 이 세포가 크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스팀으로 찌면 성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톱밥 갖다가 스팀으로 아무리 때려도 이게 성형이 기역자, 디귿자 안 되잖아요. 얘는 돼요. 그러면 얘를 갖고 어디다 쓰냐면 자동차 내장재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실제 도요다는 이제 클리만탄 섬에 100년 임대를 해가지고 요걸 다 심어서 이 파이버만 추출해가지고 일본으로 보내면 일본에서 스팀으로 쪄요. 그래서 그 내장재 고급 자동차에 박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 뭐 소형차 타보면 내장재가 뭘로 돼 있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클래킹 사고가 났을 때 이 플라스틱이 깨지면서 사람의 폐부를 찌르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찌그러져 버립니다. 사고가 나요. 그래서 도요타 자동차 내장재 고급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신약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부터 과제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말하는 계량 신약이라는 것은 기존의 파이프라인을 조금 바꿔서 형태를 바꿔서 새로운 약을 만드는 건데, 그럼 계량 신약의 국제적인 퍼센테이지는 얼마 되냐? 신약 개발의 70%가 계량 신약입니다. 우리가 신약 개발하면 막 실험실에 가서 처음부터 막, 신세릭, 오가닉 신세릭 해가지고 막 만들잖아요. 그렇게 안 만들어요, 요즘에는. 요즘에는 어떻게 만드냐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백본이 있습니다. 신약 백본이. 거기에다가 하이드록실글을 붙이고, 뭐, 당을 하나 붙여보고, 막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마이너하게 변형을 시켜서 개발을 하는 게 이제 계량신약인데,
그게 전 세계 신약 시장의 70%를 담당을 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보통 사용을 하냐면 일반적으로 레독스 반응이라고 해가지고 산화 환원 반응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NaOH 처리를 하든가 또는 산 처리를 해요. 그러면 구조가 바뀌겠죠. 그러면 새로운 어떤 신약 캔디데이트가 나올 거고 그걸 가지고 임상 실험을 해서 이제 신약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하는 이 계량 신약은 근본적으로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현재 많이 사용되는 레독스 반응을 이용한 계량 신약. 이 신염기 처리는 기본적으로 전자를 두 개씩 움직이는 투 일렉트론 반응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마디피케이션 프로세스고 방사선은 전자를 하나만 건드려서 라디칼 반응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계량 신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기 그림은 잘 안 보이시지만 여기에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는 레독스 반응을 통해서 파이널 프로덕트를 만들고 하나는 방사선 조사를 통해서 파이널 프로덕트를 만들면 완전히 다른 구조의 컴파운드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것을 신약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실험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 로테논이라는 이제 약물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임상 독성이 세가지고 이제 퇴출된 약인데 이게 저희가 방사선 조사를 하게 되면 구조가 조금 본이 거의 안 변해요. 근데 여기에 동그라미 침대가만 변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국성은 80%가 저감이 되고 생리활성은 20%밖에 저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는 레스큐 드럭의 개념이 성립이 된다. 그런 말씀이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보시면 사이몰하고 사이몰퀴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시약 책에서 찾아보면 얼마냐면 사이몰은 그람당 551원이에요. 근데 여기 사이몰퀴논은 그람당 11만 원입니다. 근데 이 물질을 가지고 방사선 조사를 하면 얘가 생기는데 한 60% 정도 생기거든요. 551원짜리가 11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방사선에 의해서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연구 저희들이 그 기반을 해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전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아까 그것도 방사선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NFRT 기술. 두 번째,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많이 들어보셨죠? 일본의 도요다가 넘버원입니다. 근데 왜 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가 잘 안 되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알루미늄 파켓이고 이 안에 전고체 애비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도요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알루미늄 안에 있는 전고체 물질을 넣어가지고 열로 우아래로 꿉니다. 그러면 딱딱해지겠죠?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서페이스하고 세너하고의 밀도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전류 흐름이 스테이블하게 안 가는 거예요. 서페이스에 흐르는 전류의 속도하고 센터로 흐르는 전류의 속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불안정한 시스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 못 해요, 잘. 근데 이제 방사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투과를 해요. 어, 알루미늄 투과 그냥 바로 합니다. 그래서 투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알루미늄 포켓에 전고체 물질을 넣고 어, 방사선을 쪼이면 어떻게 될까요? 투과를 하니까 이 서페이스나 세너나 똑같습니다. 밀도가. 그러니까 스테빌리티가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좋은 논문에 냈죠. 이것도 올해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이 저희 논문을 보고 어디에서 왔냐? LG 엔솔 전해질 팀에서 저희 연구소에 왔어요. 못 믿겠다. 여기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대로 만들어 주었죠. 근데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면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전고체 물질은 설퍼가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전고체 물질인데 저희는 카본 베이스의 전고체 물질입니다. 에피시언시는 낮지만 스테빌리티가 높아요, 카본이. 그래서 이제 전고체 물질 자체도 다르지만 그래서 저희가 LG 엔솔에다가 저희가 주어가지고 실험을 해서 보여주고 그걸 가지고
어디로 자기 실험실로 갔어요. LG 엔솔에서. 그래서 자기가 테스트를 해서 자기들이 개발한 전고체 물질보다 훨씬 효능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제가 시작을 하게 되면 LG 엔솔에서 자기 회사의 장비를 저희 연구소에 오픈해 주기로 했어요. 보통 대기업에서 그 장비 오픈 절대 안 해주거든요. 근데 이 과제가 만약에 되면 자기 LG 엔솔 기계들을 우리 연구소에 오픈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반도체 전북도 엄청 세잖아요. 참고적으로 말하면 저희 연구소 때문에 전북대학교가 이득을 본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약대 유치. 약대 유치할 때 그 김동원 총장님이 저희 연구소 발표 자료 80%를 썼어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까 말을 했잖아요. 귀에다가 동연서 붙여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잖아요. 그게 에드민데 그것을 갖고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는 연구하는 약사를 키우겠다 해서 약대가 유치가 됐고, 그 다음에 특구, 전북 특구 할 때 발표를 제가 했거든요. 그때도 특구 설립이 될 때 광역시만 특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위원장이 시립대 교수님이었는데, 처음에 내려오실 때 평가단이 한 25명 정도 됐어요. 안 되는 걸로 지령을 받고 왔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발표하는 걸 보고, 이것은 해야겠다 해서 만들어서 광역시가 아닌 최초의 특구가 전라북도 특구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 재작년인가 땄죠, 작년인가. 그것도 그 큰 꼭지 중에 하나가 내방사선 반도체 교육을 우리 연구소에서 하겠다. 그거 넣어가지고 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연구소가 전북대학교에 도움을 준 게 많이 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저희보다 시설이 좋죠, 전북대학교가. 근데 저희는 특별성이 딱 돼 있습니다. 내방사선 반도체. 그러면 반도체인데 왜 방사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 우주 시대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면 우주로 우리가 새텔라이트를 보내고 뭐 우주선을 보내고 무엇을 하겠죠?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냐? 우주는 전부 방사선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방사선이다. 그래서 이 우주의 태양 근처에 가면 중성자보다 양성자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밑에 중계도로 내려오면 중성자가 많고, 그다음 대기권으로 오면 이제 섞여 있습니다. 감마선도 있고, 중성자도 있고, 전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층별로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패킹되어 있는 게 우주 공간이다. 그래서 힘우주로 막 달 탐사 가는 것은 이제 난리 나죠. 그러면 이 반도체가 방사선을 맞으면 어떻게 되냐? 바로 오작동이 납니다. 실예로 몇 년 전에 후쿠시마 난리 났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군하고 대한민국에서 로봇 배를 보냅니다. 그 안에를 보려고. 그래서 한 몇십 대 보냈죠. 그 원자로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힘으로 많이 간 애가 100m. 싹 죽었죠. 왜? 반도체가 다 타버립니다. 반도체가. 방사선 맞으면 반도체가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조금만 넓혀지면 어떻게 되냐? 저희가 인공위성 띄우잖아요. 인공위성이 대기권으로 넘어가는 순간 뭐에 노출되냐? 방사선. 무조건 방사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했어요. 뚫잖아요. 그러면 또 방사선. 이 오류를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내방사선 반도체가 이게 활용도가 높은데 대한민국은 얼마나 제조를 할 수 있냐? 빵프로입니다. 빵프로. 세트가이라는 그 회사가 있잖아요. 이게 인공위성 만드는 회사. 껍데기만 만들고 머리는 전부 수입해 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올해 시작을 하는데 이 사업을 저희가 참여 용역 사업을 1680만 원을 어디에서 받았냐? TP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1680만 원 가지고 거의 한 700페이지 되는 용역 보고서를 저희들이 만들었고 그 힘으로 저희가 얼마를 땄냐? 300억을 땄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300억을 땄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TP 관계자한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백신. 방사선으로 백신도 개발하네? 엄청 많이 합니다, 저희가. 백신은 크게 세 가지 백신이 있습니다. 이게 스톡 백신, 죽은 백신, 생백신, 살아있는 백신, 단위 백신, 메신저 RNA, 많이 코로나 백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돼 있냐? 스톡 백신이 몇 퍼센트? 전 세계에서 70%. 생균 백신 몇 퍼센트? 전 세계에서 20%. 단위 백신 몇 퍼센트? 10%. 근데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이 단위 백신 몇 프로? 0%였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RNA 백신을 쓴 거죠. 그럼 소독 백신을 어떻게 만드냐? 우리가 생물학 시간에 개구리 해부 해가지고 깡통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 이름이 뭐냐면 포르말린입니다. 포르말린. 포르말린으로 이 사독 백신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사독 백신을 포르말린으로 만들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우리가 백신이라는 것은 항원 단백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항원 단백질이 항원이잖아요. 병을 일으키는 단백질. 그럼 그 병을 일으키는 단백질이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항원 단백질을 이겨내기 위해서 항체 단백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항원 단백질이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시로말린을 잘못 조금 세게 때려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이게 변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글링 해보시면 덩크 백신, 뭐 쓰레기 백신이죠. 요런 이야기가 나와요. 물 백신. 이게 왜 나오냐면 재수없게 공정을 했는데 이 항원 단백질이 포르말린에 의해서 많이 변형이 돼버려요. 그럼 액표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깡통 백신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방사선을 조사를 하면 이 항원 백신이 100% 서바이브가 돼요. 100%. 그게 이제 그래서 이 방사선을 이용한 사독 백신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가 생균 백신. 생균 백신은 백신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 예를 들어 설사를 하는 살모넬라 균이 있어요. 독성이 세죠. 그럼 얘를 계속 개대배양이라는 서브컬처 시스템을 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독성이 100개가 있었는데 아들 낳고 중손자 낳고 고손자 낳고 이 개대를 계속 가서 한 10세대까지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독성이 100개가 10개로 줍니다. 그럼 이 10개가 준 그 무생물이 백신이 되는 거예요. 병균은 있는데 병원성은 있는데 너무 약한 거예요. 그거 이제 먹어가지고 그 병원성을 이기는 항체가 몸에서 만들어지게 하는. 그게 생균 백신. 이 생균 백신은 이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사독 백신이 100원이다. 그럼 얘는 1,000원이고 얘는 10,000원이에요. 어, 그러죠? 이 생균 백신을 그러면 보통 지금 많이 써요. 빅파마들이. 개발 기간이 단기간에 개발을 해도 3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하나 캔디데이트 찾는데. 근데 방사선을 적당히 잘 조절을 하면 어떻게 되냐? 6개월 만에 끝납니다. 6개월 만에.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한 백신을 지금 현재 임상 2상 전북대 수의대하고 공동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위 백신은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코로나 백신이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는 코로나 백신이 그냥 처음에 생겼을 때 요렇게 되죠. 여기 요렇게 네모나게. 그러면 모더나하고 이런 데서 무엇을 했냐면 이 백신의 서열을 아미노산 서열을 프롤라인을 몇 군데도 이렇게 박은 거예요. 그럼 프롤라인이라는 아미노 액시드의 기능이 뭐냐면 꺾임을 주는 이런 방향성을 가진 아미노 액시드인데 그것을 이제 포인트 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씩 붙이게 하는 거예요. 치환을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 네모난 것이 이렇게 뾰족하게 삼각형으로 씁니다. 그게 우리가 맞았던 코로나 백신이에요. 근데 이 백신의 70%는 거짓말이고 실제는 이 20%만 액티브하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개발을 하는 것은 이 80% 다운 사이즈 되는 코로나 백신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요만한 것을 요만큼. 그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는 게 마약 백신. 이거 뭐 장난 아니죠.
마약에 지금 펜타닐 뭐 미국에서 난리잖아요. 펜타닐. 펜타닐 구조를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이게 펜타닐이거든요. 근데 이 펜타닐 구조를 잘 뜯어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CONH 타이드 본드가 있어요. 이 펩타이드가 뭐냐? 단백질을 만드는 본드잖아요. 그래서 이 펜타닐을 뒤에다 막 먹이면 어떻게 되냐? 항체가 막 생겨요, 항체가. 그래서 펜타닐 백신이 미국에서 판매가 돼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백신을 개발을 해갖고 제약사에서 얘네들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효능 평가를 해요. 그럼 효능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뒤에다가 펜타닐 막 주입한 다음에 펜타닐 백신 또 주입하겠죠. 그 다음에 꼬리가 이렇게 막 흔들어요. 그 유동성을 보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성적인 평가 방법이에요. 뭐 믿거나 말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 방식은 뭐냐면 이 펜타닐 구조에다가 이 구조에다 동위원소를 붙이면 이 펜타닐이 체내에서 어디에 얼만큼 축적이 되는가 그게 다 보여요. 이렇게 빨간색이면 많이 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평가 방법을 개발을 한다. 뭐 그런 연구를 지금 아마 7월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A 조디악 프로그램 이게 뭐냐면 이제 코로나 백신이 창궐을 했잖아요. 그래서 IAEA에서 회원국들한테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대륙별로 자 남미 대륙,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 아메리카 대륙 한 사이트씩 지정을 합니다. 뭘 지정을 하냐? 수의 전염병 창궐을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IAEA 헤드쿼터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카운터파트를 저희 연구소를 이제 지목을 했죠. 저희가 전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백신 개발을 많이 했잖아요. 그 능력을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특정 지역에 돼지 어, 이제 그 파밍 하는 데 가서 거기를 폐쇄가 돼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통풍기에다가 필터를 장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일정 기간이 되면 그 필터를 뜯어내죠. 그리고 메타지놈을 통해서 어떤 미생물들이 거기에 잡혔는지를 다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를 저희가 헤드쿼터에 보냅니다. 그러면 아예 헤드쿼터는 그걸 대륙별로 다 봤죠. 그것을 전부 수집을 해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어떤 전염병이 창궐을 할 가능성이 높아. 이것을 이제 회원국들한테 이제 인폼을 주는 거죠. 그런 연구의 카운터파트를 우리가 담당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태 공동 연구는 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종접합. 이종접합은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이게 한 400억짜리인가 뭐 이 정도 되는데 이종접합 그러니까 성질이 다른 놈. 자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를 붙여야 돼요. 이렇게. 예. 그러면 어떻게 붙여요? 본드 발라갖고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리고 이 본드만 발라갖고 붙인다고 해도 강도가 안 나죠. 금방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쓰는 게 뭐냐면 오토클레이브 방식을 산업체에서 다 씁니다. 이종 접합을 할 때. 본드 붙여가지고 고온고압으로 쪄버려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오토클레이브 방식은 겉면으로 카본 프리에 유배되는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언젠가는 사라져야 되는 공정. 근데 지금도 왜 쓰냐? 부채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쓰고 있어요. 계속 카본 날라오는 거죠. 언젠가는 없어져야 돼. 그러면 방사선으로 하는 이종접합 기술은 뭐냐? 이거하고 이것을 이렇게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방사선은 무엇을 할 수 있다? 수과. 그러면 방사선에 반응하는 본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붙이고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오토클레이브 방식은 뭐냐면 이 본드하고 이 표면하고 그냥 결합이 물리적인 결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찢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찢어지죠. 방사선은 어떻게 결합을 해버리냐? 이렇게 돼 있는 데서 방사를 조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얘를 찢으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찢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표면이 화학 결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강도가 엄청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종접합이 실제로 어디에 많이 쓰일까요?
자동차 내장재, 그 다음에 경운기 내장재, 전갑차 내장재, 그 다음에 그 드론, 그 다음에 미사일 날개, 항공기 날개, 무인기 날개, 요런 데 다 씁니다. 왜? 탄소 복합체를 써야 되잖아요. 이제 철을 안 쓰고. 근데 탄소 복합체하고 예를 들어 탄소 복합체를 붙이거나, 탄소 복합체하고 종이를 붙이거나, 철을 붙이거나,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방사선이잖아요. 철도 투과를 하니까. 그래서 상당히 좋습니다. 이 기술이.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K5에 들어가는 그 부품을 하나 실제로 만들어 가지고 현대차에 보냈죠. 그래서 현대차에서 뭐 당장 부품으로 써도 아무 문제 없는 강도가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형 가속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저희가 국방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방사선은 뭐 국방이겠죠. 그럼 무슨 연구를 하고 있냐면 저희가 이제 이걸 기획과제로 선정이 된 건데 이게 이제 폭탄이 터졌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반경 1km에 1, 2km에 있는 모든 지역의 생물체는 다 죽죠. 근데 예를 들어 10km 떨어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 거냐? 이 사람들은 살려놔야 될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분류를 하고 어떤 약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세계적으로 정립을 해야 되는데 미국은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프로토콜을 만드는 어, 핵공격 대응 이제 생물학적 대응 체계 구축을 이제 저희가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을 이제 컨테이너 검색기 이제 그것이 발전되면 어디에 쓸 수 있냐면 지뢰 탐지, 지뢰 탐지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지뢰 탐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거 여기 나오죠? 여기 띠띠띠띠, 예, 띠띠띠띠. 지금 러우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끝나면 우크라이나가 100년 동안 캐내야 지뢰를 다 캐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박아놨죠. 왜냐하면 이게 전선이 엄청 넓어서.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저희 정부에 요청한 기술이 있어요. 우리가 개발한 기술, 요거. 어, 아까 말씀드렸죠? X선하고 중성자 소스를 가지면 도시락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다. 그러면 단순합니다. 이게 띠띠띠 해갖고는 답이 안 나오고 이게 크레인이거든요. 이 크레인을 매다는 거죠. 하나는 X선, 하나는 중성자. 그리고 뺑 돌려버려요. 이렇게 360도. 그러면 싹 검사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두 개의 영상을 하나로 합치면, 아, 이 네모난 곳에, 아, N 성분이 있다. 그러면 화약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찾아내서 판별을 하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방사선 시각화 기술. 이건 처음에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할 때, 이제 폐로, 원자로, 저기 이제 지금 뭐 고리 1호기 폐로 하잖아요. 그때 이 기술이 이제 사용이 됐죠. 시각화 기술. 그래가지고, 뭐 로봇에다가 이 저희가 개발한 거를 장착을 하면 이게 보여요. 11시 방향에 얼마나 방사선이 나오는지를. 근데 이것을 이제 저희가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왔냐? 국방부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요청을 저희한테 했냐면 국방부에서 추진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워리어 플랫폼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워리어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전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워리어 플랫폼은 군인 한 명이 16가지의 첨단 무기를 몸에다 장착시키는 프로젝트예요. 근데 17번째로 방사선 시각화. 이걸 달자. 어디다? 헬멧에다. 여기 보이시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을 딱 달고 통신을 연결하면 여기 쓰는 고글 있잖아요. 이 고글에 지구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11시 방향에 방사선이 나온다. 그러면 천병이 이것을 지휘본부에 연락을 해서 본대는 11시 방향으로 가지 말고 디투하시오. 이런 데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이 저희가 개발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엑소솜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위원소 혁신 의약품 플랫폼.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단백질이죠. 요게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에다가
이 동위원소를 붙이면 어, 약 효과가 엄청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RI 혁신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가 누구하고 지금 하고 있냐? 그러면 동위원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테고 거기에 단백질을 붙여도 되고 펩타이드 붙여도 되고 폴리머 같은 거 붙여도 되고 그다음에 RNA 붙여도 되죠. 이런 것을 지금 SK 바이오팜에서 저번 주 금요일 날 저희 연구소에 와서 이걸 같이 달리자, 같이 개발을 하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유망한 어, 사업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 문화재. 이제 문화재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목선이 있어요. 이 목선이 예를 들어서 물에 잠기다 끄집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곰팡이 핍니다. 그리고 그 목선에 있는 어떤 우리가 고서 뭐 난리 나죠. 근데 그런 것에다가 예를 들어서 훈증 처리해갖고 소독을 해버리면 종이도 다 찢어지고 거기에 들어있는 글씨체도 다 부서지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 그 그런 어떤 고서들 이런 것에 어떤 그 곰팡이를 어떻게 제거해야 되냐? 방사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거의 대부분을 이제 방사선 처리를 통해서 문화재를 보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문화재청에서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국가 절차도를 만들고 있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투과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두꺼운 책도 방사선 쪼이면 투과를 하기 때문에 그 책 사이사이에 있는 모든 곰팡이 미생물들이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만 연장시키면 어디에 활용을 할 수 있냐면 재선충, 식물의 에이즈, 소나무를 말라 죽이는. 이게 어디에서 많이 생기냐면 이 재선충이 이렇게 동그라미를 막 딱따구리 같이처럼 홀을 만들어요. 거기다 알을 까놓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훈중 처리, 가스 처리를 하면 그 벌레는 죽죠. 근데 그 알은 이렇게 표면이 달걀 모양으로 쌓여 있어가지고 나중에 해가 넘어가면 부화를 하겠죠.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처리가 안 돼. 그래서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어, 예를 들어서 재선충이 창궐을 했다. 그러면 직경 300m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베버립니다. 그리고, 조각조각 내서 왕수, 엄청나게 독한 산을 집어 넣어가지고 비닐로 씌워서 완전히 녹여버리는 거죠. 엄청난 폐기물이잖아요. 그게 산림청에서 1년에 쓰는 돈이 700억 정도 씁니다. 근데 그 통나무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에 투과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어렵습니다. 뭐 계란으로 쌓여 있다, 껍데기가 있다, 의미가 없잖아요. 다 투과. 그래서 그 아래 있는 DNA가 방사선에 의해서 전부 다 브레이크 다운 된다. 그래서 재선충 발병률 0%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서 저희가 공동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산림청에서는 재선충 폐목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심지어 그냥 연료로만 써도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연구를 같이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테스트 베드 뭐 이런 것은 음,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제 연구소 기업 거의 다 왔습니다. 연구소 기업이란 낱말을 누가 만들었냐?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그러면 연구소 기업은 제1호 기업은 누구냐? 한국 원자력 연구소에서 만든 콜마 BNH. 2015년도에 상장을 했죠. 그때 마켓 밸류가 1조 900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연구소 기업이라는 것이 딱 이겁니다. 자본가는 돈을 내고 연구소는 기술을 내서 두 개를 합쳐서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보통 저희 원자력연구원에서 만드는 경우는 어떻게 만드냐면 저희는 10억 이하는 안 만들어 주거든요. 연구원에서. 무조건 10억이 넘어야 돼요. 자산 규모가. 그러면 비즈니스맨 CEO는 7억을 내요. 그리고 우리는 기술을 3억 원어치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3억 원에 대한 지분을 30%를 스탁을 저희가 받게 되는 거죠. 돈은 한 푼도 안 받고 스탁을. 그래서 이 회사가 상장을 안 하면 그냥 빵운이죠. 근데 상장을 했다 그럼 대박. 이게 그 케이스입니다. 상장을 했죠.
그래서 연구소가 얼마를 받았냐? 2천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2천억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1,000억은 연구원이 가져갑니다. 연구소가. 그리고 1,000억은 개발자가. 그러면 그때 개발자가 두 명이 있었는데 메인으로 얼마를 받았냐? 한 분은 150억, 한 분은 120억. 맞죠? 부자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막 50억도 받고 20억도 받고 심지어 어떤 학생은 저 비위커 닦았는데요. 그 사람들도 몇 천만 원씩 받았어요. 워낙 덩치가 커가지고. 그래서 엄청 그때 힘들었어요, 저희들이. 막 이제 정리하려고 하면, 전화 와가지고, 박사님, 저도 그때 비위커 닦았는데요. 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이렇게 돈을 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게 제1호 대한민국 영수기업이고, 두 번째, 저희가 이게 그 20년이 됐어요. 연구소 기업이라는 낱말이 탄생한 지가 20년이 됐는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제1호 콜마 BNH를 만들었는데, 그럼 20년 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몇 개를 만들었냐? 10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10개 중에 7개를 첨단 방사선 연구소에서 만들었고, 지금도 하나도 안 망했어요. 7개 회사가. 돈을 다 잘 벌고 있습니다. 보통 스타트업 망하잖아요. 몇 년 안에. 망한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회사. 서울 프로폴리스 본사가 대전에 있습니다. 프로폴리스 밀랍에서 설중 성분 꺼내가지고 프로폴리스 쓰잖아요. 그 성분이 물에 안 녹아요. 근데 이 기술은 뭐냐? 물에 녹아요. 그걸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있죠. 두 번째, 2호 서울 프로폴리스. 그 다음에 아큐스캔, 아까 했던 컨테이너 검색기. 그 다음에 라비. 이 이야기는 좀 해야 되죠. 여성분들이 이제 보톡스 맞잖아요. 여기다가, 보톡스 맞고 여기 가슴에 수술하고 나면 모형물 들어가잖아요. 그 원료가 뭐냐면 하이루론산을 폴리머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집어넣는 건데, 이게 이 하이루론산을 여기 있는 이게 하이루론산을 폴리머로 만들려면 케미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케미컬을 집어넣어 가지고 모노머의 하이루론산을 다이머 폴리머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용매를 써가지고 다시 그걸 뽑아내야 돼요. 화학 물질을. 그러면은 진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피부 면역이 약한 사람들은 부작용이 10%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인플라메이션, 고름 같은 게 막 생겨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하이루론산이. 근데 저희들이 개발한 것은 뭐냐면 하이루론산을 안 쓰고 헬미, 헬미틱산을 썼어요. 저희가. 그러면 헬미틱산을 이렇게 하나하나 모노머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방사선 조사를 적당량 저희가 쪼이면 이게 폴리머가 만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용매를 안 써도 되고 케미컬을 안 써도 돼요. 이게 공정도 간단해지고 사이드 이펙트도 없고. 그러면 하이루론산도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헬미틱산을 저희가 이제 어, 헬미틱이 아니고 이게 글루탐산인데 이 글루탐산을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글루탐산을 생산하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딱 하나 있습니다. 땡땡땡 바이오라는 중견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어떤 짓을 했냐?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이게 임상 3상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아마 올 하반기쯤 되면 이제 제품이 판매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땡땡땡 회사가 이 공장 전체 공장이 있어요, 저희. 다 넘겨라. 100억 줄게. 그때 여기에 투입된 돈이 50억 정도 됐어요. 그래서 50억 내가 곱하기 2 해서 줄게. 안 팔죠. 왜냐? 여기서 생산되는 그 공급이 되는 것을 수요처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모자라. 중국에서도 달라. 한국에서도 달라. 이게 임상 실험만 끝나면 돈을 벌게 돼 있는 구조예요. 이 회사가. 근데 그것을 이제 M&A가 들어온 거죠. 거절을 했죠, 저희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원료 공급을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이게 임상 실험을 진행 중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똑같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글루탄산이라도 대만에서 생산되는 거 한국에서 생산 똑같이 동일 취급을 안 해줍니다. 시에 처음부터 실험을 해야 돼요. 그걸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늦어져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 회사가 웃기냐면 직원이 15명이 있는데 GMP 시설을 유지를 이 임상 실험이 끝날 때까지 새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임상 실험이 안 돼요. 성공이 안 돼. 그러니까 돈은 못 버는데 직원 15명을 계속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래서 올해가 3년, 곧 떼돈 벌게 생겼죠.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만든 회사입니다. 바이오메이신. 메이신이라는 천연 물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화장품도 만들고 기능성 식품도 만들고 그런 연구인데 가장 특이한 게 이제 발모. 여기 보면 이제 발모 실험을 보통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털을 다 깎아요. 주위. 그 다음에 아무것도 처리 안 해. 그러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털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가 가운데가 미녹시딜 시중에서 판매되는 거. 검게 되잖아요. 요게 이제 베이신 되는 거. 똑같잖아요. 얘하고 얘하고. 근데 미녹시딜은 성교란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젊은 사람들이 먹으면 상당히 위험하고 첫 번째 그게 성교란 물질이고 두 번째가 먹으면 스탑을 하면 빠져요. 싹 빠져. 계속 먹어요. 죽을 때까지. 그럼 어떻게 돼요? 신장이 망가지죠. 그래서 천연물을 메이신이 좋다. 그래서 이게 2023년도 5월 2일 날 과기부 승인을 받았어요. 제8호 연구소 기업. 그래서 2023년 5월 2일 날 회사가 만들어졌는데 그 해에 20억을 했습니다. 매출액을. 그리고 작년에 40억 8천을 했고 올해는 아마 100억을 돌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안 믿잖아요. 제가 만든 회사니까. 그래서 2024년도 부가가치세 그거 결정해서 떼갖고 줘라. 그래서 떼갖고 왔더라고요, 저한테. 40억 8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븐코리아. 해븐코리아는 뭐냐면, 라돈을 차단하는 페인트 회사예요. 그러면 라돈 그때 막 엄청나게 이슈가 됐잖아요. 막 뭐, 그냥 띠띠띠띠 들고 막 아파트 가면 막 소리 나고 난리 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반은 뭐 뭘로 돼 있냐 대부분이 화강암으로 돼 있어요. 화강암. 근데 이 화강암의 특징이 또 뭐냐? 우라늄이 많아. 우라늄이. 그럼 우라늄은 또 뭐냐? 우라늄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붕괴가 되잖아요. 붕괴가 될 때 나오는 게 뭐냐? 라돈.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파트 질 때 골재를 저기 산에 가서 바위 약 깨가지고 자갈 만들어 갖고 섞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어때요? 무조건 라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은. 모래도 마찬가지고, 자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작년에 어떤 조례를 통과를 시켰냐면 서울시에서 신축이 되는 모든 아파트에 라돈 차단 페인트를 써라고 이제 권유를 하는 조례를 발표를 했고 지금은 어디서 하냐? 독일에서 수입화를 합니다. 그래서 라돈 차단율이 한 60%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개발한 것은 90% 정도 됩니다. 가격은 3분의 2 가격. 그래서 여기도 22년에 10억, 23년에 17억, 작년에 20 몇 억인가 했을 거예요. 잘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삼성전자에 납품했던 EPS, 요렇게 생겼죠. 요만합니다. 그 다음에 올해 만들어지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GI라는 이런 항균, 탈취제 개발하는 그거고, 그 다음에 인코페타이드라는 이제 펩타이드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하는 회사. 지금 이것은 거의 끝마무리가 돼 있고요. 이것은 아마 다음 달부터 행정 스타트가 시작이 돼서 연말에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가 최초로 저희 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출연연 융합연구소 기업을 내년 하반기에 만들려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타겟은 이제 펫푸드 관련 이제 반려동물 관련된 기술들을 어디에서 한국원자력 첨단방사연구소 저희 생명공학연구원 분원 그 다음에 안정성평가연구소 분원 이게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이 세 개 출연 연구소가 합심을 해가지고 융합연구소 기업을 처음으로 저희가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지분 가치 이렇게 하고 한 10억 정도 자산 규모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 이게 이제 저희 연구소에 혹시 방문하시고 나가실 때 입구에 제가 이거 써놨습니다. 제 인생의 모토예요, 이게. 에, Dreading Possibilities. 번역을 하면 가능성에 깃들어 살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연구원들이 조금만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면 거기에 도전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연구소를 제가 운영을 하려고 후진작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연구소 이름 어, 어, 듣게 되시면 항상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임직원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A 시간이네. 역시 예, 소장님답게 전체를 다 저기 진행되고 있는 전체를 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어,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네. 그냥 아니요, 그래도 마이크가 있어요. 그 방사선 조사를 하는데 네, 제가 이 관련된 기업하고 한번 한 십몇 년 전에 컨택이 된 적이 있거든요. 이 방사선 이걸 활용을 해서 하려고 하는 뭐 그 지금 폐변압기 그렇죠. 폐변압기에서 그 폐윤활유 네, 폐오일 네, 있잖아요. 그걸 조사를 네, 해서 이걸 중유로 바꾸고 뭐 또 폐변압기를 처리하는 그러한 업체를 아마 정읍 쪽에서 네, 회사를 맞습니다. 설립하려다가 네. 뭐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네. 좌절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대로 뭐 그런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그거 사업은 그 이면주 박사라고 이제 퇴직을 예. 하셨는데요.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변압기 관련된 그것을 했는데 이게 상용화 수준에서 그렇게 썩 좋은 결과가 안 나온 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실험실 수준에서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이제 저희가 실제 사업으로 연계시키려면 이게 이제 그 코스트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좀 걸렸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방사선 조사를 하는데 그 방사선 연구원에 가야 조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포터블식으로 어디 다른데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시설 기기들이 있는 일반적으로 겁니까? 방사선 조사 시설은 칠해가 잘 돼야 되잖아요. 예. 시멘트 막 이런 두께로 칠해를 시켜야 되기 예.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동형은 굉장히 어렵고요. 예. 근데 저희 연구소 말고 조사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아, 예. 이제 제부에 충북에 제부가 있고 충남에 이제 뭐 이렇게 업체가 있고 근데 떼돈을 벌었죠. 아, 언제? 코로나 때. 왜냐면은 저희가 한 15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주사기 이런 걸 메디컬 디바이스 있잖아요. 이것을 다 훈중 처리를 했어요. 메칠 브로마이드 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금지가 돼 가지고 지금은 90% 이상 방사선으로 다 소독을 합니다. 음. 그 아까 포터블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스토블은 없는 이 두 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예. 이비텍이라는 회사가 있고 저희 연구소에 있는데 이 포터블의 그 쓰임새는 온사이트에 가서 실험을 하는 그 목적이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 실제 목적은 뭐냐면 고정형을 설치하기 위한 실험을 예, 대신 예. 해주는. 예. 왜냐면은 최근에 가스공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스가 자꾸 새잖아요. 근데 이것을 방사선 조사를 하면 이 가스가 정말 없어지냐. 이것을 온사이트에 실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자기들이 거기에다가 고정형을 설치를 하고 싶다. 근데 온사이트에서 시정 실험을 해야 되죠. 그때 이동형
전자선 가속기를 갖고 가서 실험을 해주고 그런. 그럼 아까 재선 추동 폐목을 네,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그걸 그 현장에 방사 연구원에 가야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고 산림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냐면 권역별로 설치를 하고 싶어라 해요. 아, 예를 들어 호남권, 경상권, 경기권, 강원권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트를 한 다섯 여섯 군데 놓아놓고 거기서 직접 해가지고 살균 처리하는. 그럼 제가 뭐 질문을 계속해서 죄송합니다만 저기 뭐 작년 몇 년 전에 용산 그 공원 네, 토양 오염 때문에 그 토양 오염 정화하는 사업이 뭐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우리 지역에서도 주유소 같은 게 폐업이 되면 항상 토양 맞습니다. 오염 토양을 정화를 해야 네.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비용들이 많이 드는데 지금 이 방사선 조사를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조사를 통해서 토양 오염 정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인 건가요? 저희는 토양 오염은 아마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기름을 분해를 방사선으로 쪼이면 그 자체가 완전히 깨지지를 않습니다. 기름 자체가. 근데 제가 소개는 안 시켜드렸는데 아까 저희가 그 기계 탐지 기술이 있잖아요. 그걸 하면 뭘 알 수가 있냐면 토양이 얼마나 오염돼 있는 음, 지도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저희들이. 그 지도를. 음. 그래서 이게 맨홀이 있는지 아니면 기름으로 범벅이 돼 있는지 그것을 저희가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 네. 그 마지막으로 그 네. 지하수 뭐 온천수 같은 걸 개발 때 방사선을 활용해서 그 내장량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할 볼 수 수 있을 있는 겁니다. 있습니다. 네.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지질 탐사 뭐 네, 네. 다른 기기들이 있긴 한데 뭐 확률이 뭐 크지 않거든요.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음. 지금 실용화돼 있었는데 그게 실용화가 힘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하려면은 중성자 소스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중성자는 차폐가 굉장히 무거워요. 무겁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지형이 험한 데로는 못 가잖아요. 무게가 워낙 많이 나가니까 그런 문제가 아마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활발한 질문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세 가지만 네,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케나프란 식물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그 방사선을 조사를 하면 씨를 맺게 할 수 있게끔 네, 한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얘를 이제 재배를 할 수 있다라는 네. 건데 그 케나프가 혹시 가구 쪽으로도 이렇게 활용이 가능한 겁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이게 이런 것에는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옛날 그 기차 레일을 보면 거기에 나무를 이렇게 침목을 하잖아요. 그런 거 만들 때 엄청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진흙하고 또 이렇게 캐나프하고 섞어버리면 그게 강도가 엄청 세게 나옵니다. 이게 세포가 크잖아요. 10배 이상. 그러니까 이게 공극이 넓어서 그런가 그게 시멘트 뭐 이런 데 엄청 뭐 효과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활용이 될지 저도 예, 그 거기까지. 악취 처리 기술이 예. 기존의 그 플라즈마 방식하고는 어떤 플라즈마는 기본적으로 이게 나오는 구멍이 너무 작아요. 이게 이만한 게 나와요, 이만한 게. 이걸로 어떻게 처리를 해요? 김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저희는 어떻게 나오냐? 쏟아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플라즈마가 뭐 효과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산업적으로 활용도를 갖기에는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제약이. 그 마지막으로 그 이종 소재 접합 네. 기술이 일반 이제 중소기업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지 아니면 굉장히 뭔가 투자가 돼야 되는 건지. 이제 두 개죠. 예를 들어서 방사선 조사 시설을 구축을 할 거냐, 아니면 돈을 주고 할 거냐.
구축을 지금 어디서 하려고 하냐면, 이 군산에 있는 현대차 1차 벤더 회사가 있거든요. 매출이 한 11조 정도 하는데, 그 회사는 그것을 설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설치를. 저희한테 기술 이전도 받아갖고, 그것을 설치를 해서 현대차에 납품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자세히 소개는 안 드렸지만, 자동차 부품 중에 한 15가지인가가 방사선 조사가 된 그런 부품을 지금 현대차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타이어 있잖아요. 그 금호 타이어에서 나오는 레디얼, 아마 교수님 많이 들어보신데, 그 레디얼이 레디에이션 타이어입니다. 방사선을 조사를 하면 이 틈도가 굉장히 밀집도가 높아져 가지고 마모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타이어 제조를.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버는 분야가 뭐냐면 전선 가교. LS 전선에서 파는 전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화재가 발생을 하면 이 전선을 따라서 쭉 옮기잖아요. 이 방사선 가교 전선은 뿌리 붙여도 안 번져요. 그래서 어 이제 다중시설에 들어가는 건물의 전선은 무조건 가교 전선을 쓰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엄청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LS 전선하고 대한전선 이런 데서. 제 실은 질문의 의도는 제가 디자인하는 사람인데요. 보통 이제 제품 디자인을 하고 개발을 할 때, 나사 조립이나 그런 것을 안 못하거나 그걸 피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네, 이제 초음파 융착 같은 걸 쓰는데, 네. 그런 산업적으로 적용을 할 때 있어서 이 이종 소재 접합 기술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클라이언트한테 이런 걸 좀 제안을 하고 싶거든요. 저희는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지금 내년도 사업에 중앙정부에 지금 신청을 해놨는데 거기에 들어온 회사가 이제 그 항공기 날개 만드는 하인즈, 그 다음에 데크카본, 그 다음에 중소기업 몇 개. 이런 데서 이미 예, 저희 기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일을 공동 연구를 하자. 그리고 그분들 그 하인즈 연구소장님 말은 이 기술이 상용화가 되려면 한 5년 정도 걸린다. 이게 지금도 할 수 있는데 그건 내 공장에서 그걸 빼내야 되잖아요. 기존 공정을 폐기시키고 새로운 공정을 넣어야 되니까 공장장이 엄청 싫어합니다. 공장장이. 근데 지금 이걸 당장 쓸 수 있냐? 당장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저희가 그것을 실제 그 부품 그 납품하는 수준의 자동차 강도가 다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에 납품하는 내장재의 뭐 강도가 10파스칼 이상이다. 그러면 한 20파스칼 이상이 나오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사실은. 마지막으로 소장님 전공이 좀 궁금한데요. 제 예, 전공이요. 바이오 쪽이랑 모든 거를 많이 알고 계시고. 공부를 많이 했고요. 저는 이제 학부 때는 농화학을 했고, 석사 때는 이제 필리핀 대학에서 생화학을 했고, 이제 박사는 동경대학에서 생물재료학을 했고, 미국에서는 분자생물학을 했습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다른 어떤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뭐 폭넓은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필름비트에서 얼마나 어디요? 아까 바이오 메이신 바이오메이신이요? 거기가 저희는 이제 기술 출자를 하기 때문에 돈을 직접 받지를 않고 지분을 받습니다. 지분. 그래서 제가 6.98%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100억 받으신 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몇 프로 가지고 있었냐? 한 분은 1.1%, 한 분은 0.9%. 엄청나시네. 예. 0.1% 가졌는데 100억 받은 거죠. 왜냐면 1조 900억 마켓 밸류를 받았으니까. 아, 갑자기 불어를 필름뷰티가 아까 예. 필름뷰티가 뭔가 아까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그, 아,
뭐 주위에다가 실험을 한 거가 조금 털이 났다는 건데 네. 네. 그 어떤 걸 응용을 해서 어떤 효과를 보는 그 이제 메이신이라는 천연 물질을 이렇게 피부에서 바르면 털이 막 납니다. 털을 나게 예, 하는 이게 뭐, 뭐 머리, 탈모, 탈모, 말고 탈모죠. 크림 뷰티가 저게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이 화장품 트렌드가 수성 화합물을 안 쓰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천연물 베이스로 모든 화장품의 인그레디언트를 맞추려고 하는 그게 이제 클린 뷰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추출을 했다고 하시고 그게 그 이야기 하면 뭐 거의 1시간 걸리는데요. 저희가 하는 게 그 메이신이라는 천연 물질은 지구상에 딱 두 군데서밖에 안 나와요. 하나는 옥수수 수염. 그것도 아주 특정한 옥수수 종자가 있어요. 하나는 센티패드 글라스라는 잔디에서 나와요. 이 센티패드가 번역을 하면 진해. 생긴 게 꼭 진해 같이 생겼어요. 거기에서만 나와요. 그러면 우리 운동장에 있는 잔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장님 이제 골프 치시면 자세히 봐보세요. 대한민국에 5월달, 7월달, 9월달쯤 되면 멀리서 이렇게 동그랗게 누렇게 떠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아미웜이라고 밤나방 유충이 이걸 잔디를 피딩을 하는 거예요. 갉아먹고. 근데 이 센티패드 글라스 메이신이 들어가 있는 센티패드 글라스를 먹으면 죽어요. 죽어요, 반대로. 그런 특징이 있는, 그리고 이게 합성이 안 됩니다. 합성이. 그러니까, 강동에서 나오는 옥수수 수염차 있잖아요. 그게 레이신이 들어가 있는 옥수수 수염차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출수가 딱 돼가지고 열매가 열리기 전에 데그레데이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그 옥수수 수염에만 메이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번 재배를 하기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잔디는 깎으면 또 나고 깎으면 또 나고 그래서 이제 관련 특허가 한 40개 정도 있습니다. 레이신 가지고. 예, 네, 저도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이제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어, 그 방사성 육종을 한다고 만약에 하면 기존에 있는 어떤 뭐 식물이나 뭐 또는 종자에다가 방사선을 쪼일 텐데 네, 이게 그 과연 얼마를 쪼여야 네, 세기를 또는 뭐 시간을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종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연구소에서 일종의 연구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세기로 이제 어떤 이제 방사선을 어떤 세기로 얼마만큼 시간을 뭐 어떤 방식으로 쏘았을 때에 어, 새로운 육종이 나오더라 하는 거를 이제 발견하거나 또는 이제 그런 어떤 그걸 뭐라고 뭐 레시피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레시피를 결국에 찾아내는 것 그것이 연구의 내용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것은 이미 어느 정도 닿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빨간 콩 만들자, 검은 콩 만들자, 흰색 콩을 만들자. 이 육종을 해가지고 새로운 작물을 만드는 게 메인 토픽이고, 이제 학문적으로 가면 이게 DNA 리페어, DNA가 깨지고 다시 붙을 때 그런 메커니즘, 네. 이런 연구를 또 세게 하고 있죠, 저희들이. 근데 육종의 가장 기본은 파이널 프로덕트 만드는 거. 예, 예. 네, 그러니까 그 파이널 프로덕트 하나를 만들 네. 때 어떤 세기로 어떤 그것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죠. 네, 가지고 그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하는 뭐 이종 접합을 네, 하려면 이제 어떤 물질을 두 개를 네, 저기 접합을 할 때는 어떤 맞습니다. 세기로 어떤 네,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뭔가가 있습니다. 또 나와야 될 네, 거고 뭐 이러한 이제 여러 어떤 거에 대한 그 방사선을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모든 걸 갖고 있는 게 결국 방사선 네, 맞습니다. 연구소라고 얘기를 네,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이제 우리가 방사선이 상당히 무서운 줄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이제 연구되고 산업적으로 또
사용이 된다는 게 상당히 오늘 놀라운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예, 저기 소장님이 특별히 저희들이 연구소를 방문해서 볼 수도 있대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미리 알았으면 오늘 수업도 아마 거기 가서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제 아니면 이제 수업이 이제 끝나든가 아니면은 나중에 수업 진행 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 한번 같이 방문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연구소 또 기술들을 이렇게 이미 많이 사업화를 한 그런 사례들을 오늘 많이 봤는데요. 그런 거에 아주 모범적인 연구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방문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도 네, 언제든지 해봅니다.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은 큰 박수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